서울의 겨울 하늘은 낯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바닥에 비친 불빛은 차갑게 흔들렸고 향냄새가 오래된 종이처럼 눅눅하게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성건설 회장 강석진의 영정 앞에는 하얀 국화가 산처럼 쌓였고 사람들은 검은 코트를 여미며 줄을 이었습니다. 큰아들 강도윤과 둘째 강도훈은 기자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이어 회사를 흔들림 없이 단단한 목소리, 딱 맞춘 표정, 어깨로만 하는 고개 숙임. 그들의 아내들은 상주석 바로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그러나 구석 의자에 앉은 막내 강도연에게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어나 조문객들에게 배꼽 인사를 해도 사람들은 그를 지나 바람 같은 말만 흘렸습니다. 막내도 있었어? 글 쓴다지? 집안 체면이 있는데. 도연은 종일 사람들 틈에서 유리잔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형들의 생일에는 호텔 케이크가 들어왔고 집안에는 친척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생일에는 동네 빵집에서 산 작은 케이크에 초 5개가 모자라 종이 성냥으로 채웠습니다. 형들이 상장을 받아오면 거실에 액자가 걸렸지만 도연이 글짓기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상장을 냉장고 옆면 밑자락에 자석으로 대충 붙여두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강석진은 가끔 뒷마당 벤치로 도연을 불렀습니다. 겨울이면 은박 돗자리를 깔고 봄이면 작은 귤을 까며 말했습니다. 넌 형들이랑 달라서 겁이 나기도 한다. 달라서 좋은 날이 꼭 올 거다. 그때까지 내 손을 놓지 말아라. 그 말이 도연의 유일한 담요였습니다. 이제 담요의 주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난 일주일 뒤, 가족은 강남의 로펌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유언장이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결을 가다듬는 사람처럼 낮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장남 강도윤 씨에게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업용 빌딩 전부를 상속합니다. 어둑한 회의실에 숨죽이는 기침 소리가 났고 형수 서예린의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둘째 강도훈 씨에게는 분당병원 건물과 인근 아파트 2채를 상속합니다. 둘째 형의 아내 박수연이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달리 맑게 들렸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장을 넘기며 잠시 말을 고였습니다. 막내 강도연 씨에게는 경기도 연천군 외곽 선영묘지 한 구획을 상속합니다. 감정가 약 5천만 원이며 매월 관리비 50만 원이 발생합니다. 회의실이 동시에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누군가 툭 하고 웃었습니다. 서예린이 역게 웃음을 터뜨렸고 박수연이 안경을 올리며 눈을 스쳤습니다. 그래도 땅은 땅이지요. 미혼인데 그 정도면 됐죠. 어머니 오명숙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가 뭘 더 바라니? 네가 선택한 길이지 않니?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이 메인 채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게 다입니까?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원룸의 작은 창문을 등지고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길게 내렸습니다. 비가 벽을 타고 흘렀고 잠이 와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형수들의 얇은 웃음이 돌처럼 굴러와
가슴을 찍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벤치가 떠올랐고 귤 껍질의 흰 심지가 그림자처럼 손가락에 달라붙었습니다. 달라서 좋은 날이 온다. 그 말이 거짓말 같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3-7일이 지나고 도연은 연천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길을 길게 그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로 갈아타고 택시에서 내려 포장되지 않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묘지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관리가 끊긴 흔적은 빗물처럼 선명했습니다. 억새와 잡초가 무릎을 넘었고 오래된 비석에는 이름 대신 이끼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반짝이는 검은 대리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비석들과 달리 곱고 반듯한 광택. 아버지. 입 밖으로 나오자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그는 검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돌냄새가 뺨에 닿았습니다. 왜 저한테는 이것뿐입니까? 제가 그렇게 못난 아들이었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빗물이 대리석을 타고 흐르다 모서리에서 반짝였고 물길이 따라간 자리에서 희미한 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빛의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선은 점점 굵어졌고 억새의 그림자를 가르며 이어졌습니다. 어두운 표면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듯 얇게 새긴 선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오른쪽 가장자리, 작은 글씨가 물을 타고 드러났습니다. 눈을 최대한 가까이 대고 읽었습니다. 서쪽으로 14걸음, 낮은 느티나무 뿌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서쪽을 가늠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 둘, 14. 낮게 엎드린 느티나무가 어둠 속에서 몸을 드러냈습니다. 굵은 뿌리 사이에 흙의 결이 달랐습니다. 도연은 관리 컨테이너를 찾아 삽을 빌렸습니다. 컨테이너 문은 녹슬었고 기름 냄새와 오래된 커피 냄새가 미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무장화를 신은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이 묘역 관리하는 김만호입니다. 도연이 이름을 밝히자 노인은 눈꼬리를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막내 아드님 오시면 도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심장이 다시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요? 노인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꼭 오셨어요. 혼자 오래 서 계셨죠. 삼날이 뿌리 사이를 가르며 내려갔습니다. 흙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팔뚝이 얼얼해질 즈음 쇳소리가 딱 하고 울렸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검은 방수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 반쯤 되는 크기, 모서리는 테이프로 두 겹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묵직한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금속 냄새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와 열쇠 하나, 그리고 얇은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둔탁하지만 익숙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찢었습니다. 도연아, 이 편지를 네가 읽을 쯤 나는 아마 여기 누워 있겠지. 용서해라. 살아서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네가 묘지를 상속받았다고 분노했을 것을 생각하니 내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 묘지는 시작이다. 이 열쇠로 신의 한빛은행 보관함 307호를 열어라. 거기에 네가 찾아야 할 것이 있다.
비 오는 날만 지도가 보이는 이유는 내가 늘 비 오는 날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글자가 비에 젖은 듯 번들거렸습니다.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족을 미워하지 마라. 나의 죄가 그들의 무지로 번졌다. 한빛은행 지하 금고실은 냉장고처럼 차가웠습니다. 직원이 금속 서랍을 밀어내며 물러섰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307호 보관함 안에는 현금 다발 대신 서류철이 가득했습니다. 위에서부터 등기권리증, 채권증권, 오래된 주식 명세서, 그리고 봉투 하나. 등기증에는 연천군면 3- 같은 숫자들이 빼곡했고 도장은 붉었습니다. 도면을 대보니 땅은 묘역을 둘러싼 장방형으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부분 떨어져 있으나 연결되면 하나의 띠를 이루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연은 대충 머릿속으로 합산해 보았습니다. 현실감이 없을 만큼 큰 숫자였습니다. 손끝에서 종이가 가볍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말해야겠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누나 강미정의 아들이다. 네 친부모 미정과 한수는 네가 돌지난 봄 영동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차는 반파되었고 너는 카시트에 묶인 채 울고 있었다. 친족들이 서로 시선을 피할 때 나는 너를 안아집으로 데려왔다. 그날부터 나는 거짓말을 했다. 너를 내 아들이라고, 내 피라고. 그리고 미정과 한수가 남기고 간 생명보험금과 적금 합쳐서 여러으로 작은 골재장을 시작했다. 빚 대신 부지를 받았고 공사장 대신 채권을 받았다. 내 이름으로 모인 것들이지만 나의 처음은 그들의 돈이었다. 그러니 이 땅과 종이는 원래 내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내 부모에게 빚졌다. 그래서 너에게 돌려주고 싶다. 도연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종이의 검은 글자가 물에 번진 먹물처럼 흐트러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나는 묘지에 와서 미정에게 말하곤 했다. 미안하다. 내가 네 아들을 잘 키우지 못했다. 네가 받은 차가운 말들의 절반은 내 비겁함 때문이다. 나머지 절반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가족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에게 돈이 아닌 일을 주어라. 돈은 금방 사라지지만 일은 사람을 바꾼다. 보관함을 나와 지상으로 올라오자 겨울 햇살이 눈처럼 하얗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서 있고 버스가 제 시간에 오고 신호등이 빨강에서 초록으로 바뀌는 것들이 하나같이 낯설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봉투가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은 그의 척추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형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말끝은 조심스러웠으나 말의 무게는 급했습니다. 강도윤은 법무법인 운영 자금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아내 서예린이 안전하다고 믿고 넣었던 투자에서 큰 손실을 받고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강도훈은 병원 증축과 부동산 투자로 자금난이었다고 했습니다. 도연아, 가족끼리 돕는 거지. 묘지 그쪽에 개발 이야기가 돈다더라. 혹시 뭐? 말끝을 흐릴 때마다 도연은 따뜻한 차를 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들, 그날 유언장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아버지의 뜻이라고들 했으니까요. 도윤의 눈가가 실룩였습니다. 넌 왜 그렇게 꼭 정색을 대신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형과 두 형수, 그리고 어머니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 도연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단 설립안이라 적힌 첫 장, 그 아래 미정한수 추모재단이라 인쇄된 이름. 저는 이 재산의 일부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사고 유가족과 생활 기반이 끊긴 어르신들을 돕겠습니다. 형들은 각각 법률과 의료를 맡아주십시오. 형수님들은 회계 투명성과 지역 네트워크를 부탁드립니다. 급한 운영자금은 재단 일을 하면서 정당한 보수로 가져가십시오. 한 번에 빚을 막아줄 현금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일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서예리는 웃을지 울지를 몰라 했고, 박수연은 주방으로 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명숙은 도연을 한참 쳐다보다 이불속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제일 미안하구나. 그날 밤, 도연은 돌아오는 길에 두 손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오래전 벤치에서 아버지와 까먹던 귤 냄새가 갑자기 코끝에 났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분노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분노를 놓아둘 자리를 드디어 찾았기 때문입니다. 연천묘역에는 낯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감정평가사 냄새가 나는 양복, 공무원 말투를 흉내낸 사람들, 손에 카메라를 들고 모서리만 찍는 이들. 관리인 김만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연 씨, 묘비 뒤를 자꾸 만져봅니다. 물도 뿌려보는 포즈를 해서 제가 말렸습니다. 도연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음 날 새벽 다시 묘지를 올랐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물통에 약하게 물을 적셔 묘비 뒷면에 뿌렸습니다. 물길이 선을 부르고 선이 지도를 불러냈습니다. 지도는 낡은 흑백 필름처럼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앞에 서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하나 더 만들어 묘비 아래에 묻었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비 오는 날에만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길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언젠가 이 말이 필요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재단은 길 위의 집이라는 별칭으로 출발했습니다. 첫 사업은 아주 평범하고 작게 시작했습니다. 시골 버스 정류장 의자 교체, 낡은 횡단보도 표지판 교체, 혼자 사는 어르신 연탄과 난방비 지원. 언론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방송의 작은 코너가 하루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자 사무실 전화가 바쁘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나서 아이들과 사는데 연탄을 아직도 떼요. 올겨울엔 무릎이 시려서. 어지러운 사연 속에서도 사람들의 목소리는 신기하게도 닮아 있었습니다. 여태껏 누가 우리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도윤은 야근을 하며 사람들의 사연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엮을지를 고민했습니다. 진호는 흰 가운 대신 점퍼를 입고 주말마다 시골 보건지소를 돌았습니다. 서예리는 장부를 열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박수연은 동네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신청서를 받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명숙은 재단 사무실 싱크대를 지키며 보리차를 눌렀습니다. 뜨거워요. 천천히 드세요. 그 모든 일들이 굴러가는 동안에도 사람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작업실에서 원고를 쓰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함에는 유명한 개발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일대가 곧 바뀝니다.
지금 매각하시면 시세보다 30%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도연은 차를 내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땅은 팔기 위해 가진 게 아닙니다. 쓰기 위해 가진 겁니다. 남자는 한참 도연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분이 큰 그림을 보시네. 문이 닫히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돈은 금방 사라지지만 일은 사람을 바꾼다. 여름 초입 가장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밤 늦게 재단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장부와 컴퓨터는 그대로였고 금고만 얇게 벌려져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큰 돈이 없었으나 작은 봉투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봉투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묘지에서 처음 파낸 상자의 사진과 아버지의 편지 사본이 든 봉투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지문을 채취하고 근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로 열쇠를 쥔 낯익은 손이 들어왔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사람처럼 거칠었습니다. 내가 가져갔다. 돌려주러 왔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궁금했어. 그런데 펼쳐보진 못했다. 그의 손등에는 나이보다 더 깊은 핏줄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형, 우리가 서로를 너무 오래 오해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일하자. 그날 저녁 도윤은 처음으로 재단에서 늦은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더 투명하게 합시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가을이 왔습니다. 재단은 연천 묘역 아래 자그마한 기억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억새 사이에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좁은 길, 길머리에는 작은 표석이 서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드러나는 길은 마음에도 있습니다. 숲길은 비가 오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젖은 나무 냄새가 진해지고 바람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연은 때때로 혼자 숲길을 걸었습니다. 묘비 앞에 서서 물통으로 얇게 물을 뿌리면 지도가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선체로 낮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잘 있습니다. 부모님도 잘 계시지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아, 불러놓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네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이제 안다. 내가 못난 어른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비를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소리가 들리지 않게 낮게 울었습니다. 비는 울음을 숨겨주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재단은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연탄 나르기가 시작되면 사고가 잦고 빙판길에는 늘 넘어지는 어른들이 생겼습니다. 진호는 무릎 보호대를 모아다니며 무릎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서예리는 회계표를 들고 동사무소를 찾아다니며 협력 사업을 타결했습니다. 박수연은 노인정에 들러 이번엔 우리 쪽에서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저녁 재단 사무실에 국 끓는 냄새가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져온 미역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국을 한 숟가락씩 떠넣었습니다.
소리 없이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글씨 사이사이에 낀 먼지가 오래된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미워하지 마라. 돈이 아니라 일을 줘라. 문장들이 등뼈를 한 번 더 쓸어내렸습니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재단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누런 봉투, 서툰 글씨. 길 위의 집 재단 앞.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버스 정류장 대신 새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와 손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고 있었고, 손녀는 비가림막에 손바닥을 대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짧았습니다. 겨울에 비를 피할 때가 있어서 삽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재단 벽에 붙였습니다.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비가림막이 어쩐지 묘비와 닮아 있었습니다. 비를 맞아야만 드러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상처 뒤쪽에 숨은 길, 울음 뒤에 남는 힘, 차별 옆에 숨어있던 사랑 같은 것들. 봄이 다시 오자 도연은 연천묘지를 찾았습니다. 바람이 억새를 밀어나가고 산새가 낮게 울었습니다. 그는 묘비에 물을 뿌렸습니다. 지도는 여전히 떠올랐고 글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14걸음, 낮은 느티나무 뿌리. 그는 그 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는 이제 작은 돌로 둘러져 있었고 그 사이에 새 흙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가 작년에 묻은 작은 봉투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새 종이를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당신이 찾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당신이 찾은 것은 당신입니다. 봉투를 덮고 흙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흙을 누르자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흙 냄새는 언제나 사람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쓰디쓸 때도 있고 이유 없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람 수가 예전과 같아도 풍경은 달랐습니다. 도윤은 회의의 순서를 어색하게나마 지켰고 진호는 현장에서 겪은 사례를 차분히 공유했습니다. 서예리는 회계표를 보이며 이번 달 집행률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일어나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기자들 앞에서 치던 박수와 달랐습니다. 더 느리고 더 오래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도연은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리창엔 오래된 빗자국이 마른 자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창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아버지의 벤치가 떠올랐습니다. 귤 한 상자, 은박 돗자리, 너무 차가워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던 겨울 벤치. 벤치에 앉아 들었던 그 말. 달라서 좋은 날이 온다. 그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왔습니다. 아직 다 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길게 밤을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돌아오고, 누군가는 아직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도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등을 펴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은 어두워졌지만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공기처럼 차고 맑았습니다. 내일 비가 오면 그는 다시 연천으로 갈 것입니다.
비 오는 날에만 드러나는 지도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가 와야만 보이는 마음의 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는 또 누군가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단단해졌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